1991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 앞에는 그 꽃길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농업 기반과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국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고요.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내재해 있던 갈등, 즉 동쪽과 서쪽의 갈등이 서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친러시아 세력이 주로 우크라이나 동쪽에 포진해 있었고요.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 서쪽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서방과 더 밀접하게 지내야지 우크라이나의 앞날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국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동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데, 화면에 보이고 있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서쪽의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 사진입니다. 시위대가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이다 라고 하는 편말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럽은 서유럽을 말하겠죠. 반면에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동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러시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고 레닌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러시아의 도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가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겨울에 키우에서 엄청나게 강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위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로마이단 시위라고 하죠. 지금 키우의 마이단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당시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중단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하는 급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특히 키우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됐던 것인데요. 이런 시위를 통해서 결국 격렬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난 끝에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야반 도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서방 정부가 세워졌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폭정과 억압을 일삼던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시민들의 투쟁에 못 이겨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민주적인 어떤 정부로 대체하는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면이란 것은 바로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의 존재입니다. 유로마이단 시위와 그 이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정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줄여서 자유당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당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은 공공연하게 스테판 반데라를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자유당 세력이 이 본부로 쓰고 있던 건물에 스테판 반데라의 초상화를 걸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로웠던 유로마이단 시위가 어느 순간에 격렬한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되는데, 그런 유혈 사태를 조장하고 유도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개 그 유로마이단을 다뤘던 다큐멘터리라든지 언론 보도에는 별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일컫는,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이 유로마이단 시위에서 등장해서 유혈 사태를 유도하고 조장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가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마이단 시위의 총체적인 모습을 연구하고 드러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자유투쟁이었다고 하는 그 측면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 아래서 스테판 반데라에 관한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파시스트 지도자였던 스테판 반데라를 국가의 영웅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움직임을 반영해서 이런 곳곳에 20군데가 넘는 지역에 스테판 반데라를 추모하는 기념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시위의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그 키우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스테판 반데라를 따르는 시위대가 초상화를 내걸고 우크라이나인들의 독자적인 국가 그리고 러시아에 반대하고 서방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시위 자체는 내지는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이 세력이 그 내세우는 인물,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엄청난 역사적 논란의 대상인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시위가 일어날 때 가장 격렬하게 항의하고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언론이 바로 이스라엘 언론입니다. 스테판 반데라가 유대인 학살을 주도하고 시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이런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게 상당히 그 경고의 경종을 울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력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바로 네오나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네오나치를 척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요. 과연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네오나치가 가장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네오나치 세력이 아주 큰 세력을 떨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미미한 세력일 뿐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런 극우 네오나치 세력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 네오나치 세력의 어떤 위상과 세력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설과 인식이 있어야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나토의 존재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의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토 회원국가의 어떤 수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그 서유럽에 한정되었던 나토 회원국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에 점점 동쪽으로 진출해서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그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중에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벨라루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때는 형제 국가였고 지금은 독립국가가 됐던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공공연하게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죠. 이런 것이 러시아 정부에게 크나큰 위기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나토의 동진, 이 동진이 러시아에게 미치고 있는 위협을 계속 푸틴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한때 상당히 그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진인데요. 당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올렸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한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의 복장에 붙어 있는 한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나치즘을 상징하고 있는 심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갈고리 십자가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그 상징이 바로 해골입니다. 소수민족, 특히 유대인, 열등 인간으로 분류되는 유대인과 슬라브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임무를 수행했던 그 부대가 바로 나치 친위대 부대일 텐데, 그 친위대 부대가 사용했던 문양이 바로 해골 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징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 나치즘의 심벌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검은 태양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것도 나치 친위대가 사용했던 문양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비록 그 갈고리 십자가와 해골 문양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버금가게 유명한 나치의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 문양을 사진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여군이 가슴에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황급하게 유럽연합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이 내려졌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주목하고 퍼다나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진이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어떤 네오나치즘의 어떤 그런 인식이 비판적으로 그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네오나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당시 유럽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진인데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모습인데요. 이 군인의 사진에서도 검은 태양이라고 하는 나치의 심벌이 또 드러납니다. 이 사진이 또 한 번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라는 독립국가를 침공하면서 그 전쟁의 명분으로 주로 내세운 것이, 첫째는 나토의 동진, 그리고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행보가 러시아의 엄청난 국가 안보에 그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세력이 존재하고 그 네오나치 세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러시아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조장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죠. 그래서 그런 네오나치 세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척결하겠다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그런 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 네오나치 세력의 척결이라는 것이 과연 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일부 세력은 공공연하게 스테판 반데라를 우상화하고 옹호하고 심지어는 국가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겠죠. 그래서 이 네오나치 세력,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바로 이 전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일 것입니다. 현재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도덕적인 비판을 가하는 데는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혹하게 가해야 한다는 정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나토 회원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처럼 원래부터 서방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나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서 상당히 그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항상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한 나라가 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스테판 반데라가 이끄는 파시즘 세력이 1940년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 학살을 만행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정서가 그 스테판 반데라를 추앙하고 있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자위 노력을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없고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미묘한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공조를 하지 않고 그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 그리고 최근 10년, 20년 동안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최소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연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 정서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나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 자연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이는 그것을 멀리한다. 수천 년 전에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데에는 다 까닭이 없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들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이 따로 없다는 것도 엄연한 진리입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지도자일수록 갈등과 분쟁을 전쟁으로 단칼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슬기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역사학자 류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